자, 그러면은 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량은 영어 단어로는 모멘텀이라고 불러요. 모멘텀. 자, 운동량은 영어 단어로는 모멘텀인데 벡터량이에요. 벡터량. 그래서 기호를 쓸 때는 P 위에다가 이렇게 벡터 표시해요. 자, 그래서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속도. 속력이 아니고 속도.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할 때는 항상 벡터로 계산을 해야 돼요. 벡터로. 자, 운동량 P 벡터는 M 곱하기 V. V 벡터예요. 자,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양, 곱한 물리량, 그래요. 자, 이 MV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은,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V에 대해서 적분을 해요. 속도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요, 2분의 1 MV 제곱이 돼요. 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운동 에너지가 나와요. 운동 에너지가. 적분을 하면, 속도 V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런데 이 MV를요,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F가 나와요. F. MA. 여기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운동량이니까, DT분의 DP.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뭐냐? F가 나온다. 이게 바로 미분적분에서 나오는, 그래서 힘하고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게 운동량이에요. 운동량이라는 게 갑툭튀, 왜 이렇게 갑자기 튕기져 나왔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운동량을 V에 대해서 적분하면, 지금 여러분들 선행학습을 수학에서 한 사람은 적분, MV를 적분했어? V에 대해서. 그러면 2분의 MV 적분. 그렇네? 운동에너지 나오네? 진짜? 이렇게 될 거예요. MV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 I는 이퀄 F 곱하기 델타 T는 이퀄 MV-V0 이렇게 우리가 1학년 때 통합과학에서 배운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F는 이퀄 델타 T분의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V가 뭐예요? MA잖아요. MA 맞죠? 이게 F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거다. 미적분으로 지금 전부 설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 뭐 물리수에 수학 잘한 척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과서 40쪽을 펴보세요. 거기에 1번 정리하기, 프린키피아에 제시된 질량, 운동량의 정의, 운동의 제1, 3법칙을 현대적 관점에서 정리해보자. 그 아래쪽 문제, 의사소통하기,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진술한 제2법칙, F는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에 비례한다. 이 식을 오일러는 오늘날 널리 알려져 있는 F는 이퀄 MA로 바꾸었다. 이 전환 과정을 수식으로 표현해보자. 이제 한번 표현해드린 거예요. F는 이퀄 MA가 이렇게 해서 나왔다 하는 것을. 내가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리학은 수학과 특히 미적분과 연결되어 있다. 미적분으로 설명해서. 그래서 아까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왜 아리스토텔레스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왜 힘이 어렵냐면, 왜 힘을 몰랐냐면, 왜 뉴턴을 알고 다른 사람은 몰랐냐 이거죠. 미분하고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힘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는 미분적분을 할 줄 몰랐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이 안 됐었죠.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죠. 자, 운동량은 뭐였다? 벡터량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방향, 또 속도의 방향과 같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 방향과 같다. 자, P 벡터는 MV 벡터. 이렇게 표현해요. 화살표. V 벡터. 자, 운동량의 단위는 질량 곱하기 속도. 그대로 써져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뉴턴이라고 하는 단위는 킬로그램에다가 가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것을 뉴턴이라고 하거든요. 1뉴턴, 2뉴턴. 1kg 곱하기 1m per second 제곱을 1뉴턴이라고 하자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질량 곱하기 속도는 뭐하고 같으냐? 뉴턴 초하고 같아요. 뉴턴 초. 힘 곱하기 시간. 뉴턴 곱하기 시간, 세크하고 같다 이게. 충격량의 단위와 같거든요. 힘 곱하기 시간하고. 자, 그래서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하고 단위가 차원이 같은 거, 차원이 같은 거, 뉴턴 초, 하고 같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비교, 속도가 같더라도 질량이 큰 버스의 운동량이 질량이 작은 승용차 운동량보다 크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00kg 곱하기 10m per second하고 똑같은 속도 10m per second일 때 뭐예요? 아, 이거는 10,000kg이군요. 이거는 1000kg이고. 그럼 어떤 게 더 운동량이 크냐? 버스의 운동량이 훨씬 크죠. 벡터의 크기가, 화살표 길이가 길게 나타나 있네요. 자, 운동량의 의미는, 자, 운동량은 운동의 정도예요. 운동의 정도. 여러분들 영어로 보면 degree라는 단어가 있을까? degree. 어느 정도. degree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하는 정도. 운동량은 단순히 물체가 얼마나 빠르게 운동하는가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한 조건이나 다른 물체와 충돌을 일으켰을 때 미치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량이다. 물리량을 참 설명하기 힘들어요. 아까는 질량 곱하기 속도다 그랬는데 그게 미분적분을 할 때에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과 에너지 사이에 하나 뭔가 있어야 돼요. 징검다리가. 그런 뜻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이 있어요. 운동량 보존은 칠판에서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설명하겠습니다. 운동량이 보존된다. 자,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컨서베이션이라고 해서 영어 단어를 씁니다.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 인간이 지구상에서 보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다 변하잖아요. 사람이 안 배운 쌤이 항상 이 모습이 아니라요. 어제와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일은 또 다를 거예요. 계속 변해가요. 보존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슬펐어요. 무지하게 슬펐어요. 자, 그래서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변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재미없을 때예요. 그래서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보존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물리학이나 화학이 존재해요. 질량이 보존이 돼야만 그 질량이 다른 데로 어디로 없어졌지? 이것을 헤아릴 수 있거든요. 추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컨서베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는 줄 알아야 이게 어디로 갔는지 계산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 합과 같은 거예요. 그게 변함이 없어요. 충돌 전에 가지고 있는 운동량하고 충돌 후에 가지고 있는 이 물체들의 운동량하고 변함이 없더라 이게. 단지 어떤 녀석들의 속도가 약간 바뀌기만 하더라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질량 A인 구슬이 있어요. 질량 B인 구슬이 있어요. 그런데 B가 느리게 가요. 앞에 간 녀석이 느리게 가고 뒤에 간 녀석이 빨라요. 속도가 더 빠르다 이게. 그래서 화살표 길이가 길 거예요. 그럼 언젠가 충돌을 일으키겠죠. 충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A가 뒤에 간 녀석이 야, 너 좀 빨리 좀 가 하고 이쪽으로 힘을 줄 거야. 그러면 작용이라고 하면 B는 반작용으로 A를 뒤로 밀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밀으니까 속력이 줄어들어요. 충돌 전에 속력이 이렇게 길었는데 충돌 후에 속력이 작아졌어요.
근데 이 녀석은 가던 방향으로 힘을 A가 밀어줬으니까 힘을 주니까 어딨냐? 속력이 더 커졌어요. 충돌점보다. 이렇게. 속력이 한 녀석이 늘어나고 한 녀석이 줄어들어요. 근데 속력만 그렇게 딱 E가 줄어들면 E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질량 곱하기 속도까지 그 양이 변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작용 반작용을 한번 볼까요? A가 B로부터 힘을 이쪽으로 받았어요. 마이너스 F. B는 A로부터 플러스 F의 힘을 받았어요. 가전 방향으로. 자, 그러면 힘 곱하기 시간, 충격량,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으니까 F 곱하기 T는 M 나중 속도 마이너스 처음 속도야. VA 프라임 마이너스 VA 이렇게. 자, 물체 B는 이쪽으로 힘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플러스죠. 물체 B는 자 F 곱하기 델타 T. 이 접촉 시간은 같을 거야. 델타 T만큼 그 시간 동안에 힘이 전달됩니다. 자, A가 빠졌군요. 자, MB 나중 속도가 VB 프라임, 처음 속도가 VB. 자, VB 프라임 마이너스 VB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수식을 한번 더해보자 이게. 그랬더니 플러스 F 곱하기 델타 T하고 마이너스 F 곱하기 델타 T가 사라져버려. 크기는 갖고 방향이 같으니까 없어져버려. 그럼 이쪽 항만 남아있네. 자, 여기는 제로예요. 제로는 MAVA 프라임 마이너스 MAVA 여기 플러스 MBVB 프라임 마이너스 MBVB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마이너스인 녀석들 있잖아. 마이너스 있는 이 항을 0인 곳으로 옮겨버려. 그럼 플러스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MAVA 플러스 MBVB는 여기 안 옮긴 녀석들 MAVA 프라임 플러스 MBV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봐봐. 자, 이 녀석의 운동량 MAVA죠. 이 녀석의 운동량 MBVB죠. 합해요. 두 물체의 운동량을 합했어요. 합했어요. 자, 충돌 전 물체의 운동량을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이야. 자, 이거 운동량 MAVA 프라임. 이건 MBVB 프라임. 자, 더했어요. 합했어요. 이게 얘기잖아. 즉, 그러므로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 합과 같더라. 같더라. 자, 이 우주에서 모든 충돌은 어떤 충돌이든지 간에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해야 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야. 이건 수학적, 논리적으로 아무런 오류가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보니까, 충돌의 종류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충돌의 구분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뭐,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그래요. 자,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돌의 종류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2는 이퀄 1인 거예요. 자, 2는 바로 뭐냐면 2라고 하는 것을 반발 계수라고 합니다. 반발 계수. 2를 자, 2가 1인 충돌을 갖다가 2가 1인 충돌을 반발 계수가 1인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반발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까워지는 속력, 멀어지는 속력이에요. 이게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가까워지는 것은 얼마예요? 가까워지는 속도가 얼마예요? 가까워지는 거? VB-VA가 되겠죠. VB-VA. 여기서 보니까. 멀어지는 속력은 어떻게 돼요? 멀어지는 속력은? VA-VB. 선생님이 지금 자꾸 헷갈리고 있네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뺍시다. 같은 방향이니까. VA-VB. 분해. 멀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VB-가 더 크네. VA-보다. 그래서 VB 프라임 마이너스 VA 프라임. 그러니까 이제 뭐 선생님 봐봐. 이렇게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A가 먼저 쓰고 B가 먼저 나중에 쓰면 좋겠는데 여기도.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냐? 자, VA 마이너스 VB분의 마이너스 VA 프라임 VB 프라임 이렇게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가까워지는 속력분에 멀어지는 속력을 우리는 반발계수라고 부른다. 반발계수라고 한다. 이것을 반발계수라고 부른다. 그래서 반발계수가 1인 충돌을 바로 뭐냐? 완전 탄성 충돌을. 완전 탄성 충돌은 아주 특수한 경우야. 예를 들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 분자들의 충돌이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면 공기 분자가 완전 탄성 충돌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면 충돌할 때마다 에너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잃은 것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공기 중에 충돌이 비탄성 충돌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방문을 가만히 닫고 있으면 계속 온도가 높아져요. 지구의 온도가 계속 높아져 버리고 내가 방에 불을 넣지도 않았는데 계속 온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아니야. 공기 분자들 사이의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을 보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상하공의 충돌. 바로 완전 탄성 충돌이에요. 상하가 뭐예요? 코끼리 상자. 코끼리의 어금니. 코끼리의 어금니가 뭐에 쓰이냐? 이 코끼리는 우리 인간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거든요. 코끼리 고기를 먹는다는 말 들어봤어요, 요리에서? 코끼리는 고기를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코끼리를 사람들이 잡아 죽이느냐? 괜히. 취미로? 그건 아니고, 이 당구를, 여러분들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쳐봤는지 모르겠는데, 상하 이빨로 당구공을 만들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당구공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지만, 옛날에는 당구공이 플라스틱이 1960년도 중반에 나왔거든요. 플라스틱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냐? 당구공이 있었어요. 당구공이 있었다고. 자, 그래서 이 상하공으로 당구공을 쳤어요. 당구를 쳤어요. 상하공으로 만든 당구공은 우리나라 고종도 치고요. 그래서 당구가 굉장히 귀족들이 치는 스포츠였어요. 귀족들이 하는 스포츠.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당구공으로 이렇게 치면 상하공으로 만든 당구공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 당구가 에너지를 잃지 않고 완전 탄성 충돌하기 때문에 벽에 맞았을 때만 에너지를 소비하고 마찰에 의해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조그만 힘을 줘도 잘 돌아. 당구 대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당구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이 고종이에요. 고종이 친 당구 공이 그대로 있어요. 상하공. 그 다음에 고종이 치던 당구 퀴즈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서울시청 앞에 거기 프리스턴트 호텔인가 있는데 거기 그 뒤쪽 골목을 가면은 황제 당구장이 있어요. 선생님 뭐 대학 다닐 때 황제 당구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구장에 가서 보니까 굉장해.
그래서 이거 뭐지 하고 당구를 쳤는데요. 거기에 고종이 치던 당구 그림하고 여기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황제당구장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쳤다가 선생님이 완전히 돈만 엄청나게 날리고 왔어요. 왜냐? 다른 당구장보다 가격이 10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 때 돈도 없는데 가서 하마터면 1시간 정도 놀다가 엄청난 돈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4시가 있어요. 초코를 이렇게 칠해주는, 분필을 이렇게 칠해주는 4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비쌌던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비탄성 충돌이에요. 비탄성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0과 1 사이의 충돌이에요. 단발계수가 0과 1 사이 충돌. 이것은 그냥 일상생활의 모든 충돌이에요. 거의 모든 충돌. 모든이 아니라 거의 모든 충돌. 이것들이 비탄성 충돌이에요. 0과 1 사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완전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반발계수가 0인 거예요. 반발계수가 0인 거. 자, 선생님이 이거 진흙을 가져와가지고 진흙 가져와서 칠판에다가 탁 때렸더니 칠판에 붙어버렸어. 진흙이. 그러면은 가까워지는 속력은 있는데 멀어지는 속력이 0이잖아. 그래서 반발계수가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완전 비탄성 충돌은 바로 뭐냐면은 진흙 이런 것의 충돌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완전 탄성 충돌은 운동량이 보존돼요. 자, 운동량 보존이 돼요. 또 무엇도 보존이 되느냐? 에너지도 보존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해요. 에너지가 보존돼요. 운동량도 보존돼요. 비탄성 충돌하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뭐냐면은 이럴 때는 운동량 보존됩니까? 운동량 보존돼요. 두 개 다.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은 무조건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모든 걸 풀어야 돼요. 비탄성 충돌에서도 운동량 보존이 되고 완전 비탄성 충돌에서도 운동량이 보존돼요. 그러면은 비탄성 충돌이나 완전 비탄성 충돌은 에너지 보존이 안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쓸 수가 없어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 안 해요, 여기서. 그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쩔 때만 성립을 하느냐? 완전 탄성 충돌일 때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완전 탄성 충돌일 때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물리 문제를 풀어 나갈 때에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풀면 안 돼.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어쩔 때만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완전 탄성 충돌일 때만 풀어내는 거다. 그러면 다 성립하는 게 뭐냐? 운동량 보존은 완전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다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운동량 보존되는 거야. 그래서 우주에서부터 저 원자핵까지, 원자핵의 안에 그 작은 쿼크 입자까지 다 운동량 보존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유용하다. 물리학에서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도구다. 모든 걸 프로텍션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좋은 도구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30쪽에 보면 역학술학의 운동량 보존 실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내는 건데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보면서 실험을 대체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보면은 속도를 어떻게 알죠?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 실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같다는 게 계속 나오죠. 0.3, 0.3, 0.6, 0.6. 왜냐하면 B가 정지해 있었으니까 그걸 안 쓴 거죠. 처음에 충돌 전에는. 그래서 운동량이 보존되더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PPT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운동량 보존이란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충돌한 경우예요. 선생님이 칠판에서 이걸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작은 공간에 설명할 수가 없어서. 자, 그래서 충돌 전에 뒤에 게 A가 B보다 더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언젠가 충돌하겠죠. 뒤에 게 더 속도가 빠르니까. 그래서 A가 B를 앞에 쪽으로 가던 방향으로 밀어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B는 왜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반대 방향으로 미는 겁니다. A를 밀쳐버려요. 작용 반작용이죠. 충돌 중에 힘이 서로 주고받습니다. 작용 반작용. 합력을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럴 때는. 자, 충돌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B는 속도가 더욱 빨라져요. 그래서 충돌 후의 속도는 VB 프라임 다시라고 하기도 하고, 충돌 후에 A의 속도는 VA 프라임 충돌 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돌 전의 질량은 MAVMB, 속도는 VA VB예요. 자, 그래서 충돌 중일 때는 운동의 제3법칙 적용했습니다, 선생님이. 충돌 후 운동의 제2법칙 적용했어요. 자, 그랬더니 제2법칙이 뭐냐면은 힘 곱하기 시간이었어요. 아까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 그게 운동의 제2법칙이에요. 그걸 해서 전체 더했더니, 자, 더하고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더라. 따라서 보존되더라. 변하지 않더라. 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게 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기준을 삼아야 될까? 그런데 우리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기뻤어요.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이 됐는데,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뭔가가 달라질 것 같았는데, 변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 기쁜가요? 기쁘도록 하세요. 네. 자,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즐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우주에서부터 원자 핵 안에 쿼크까지 충돌시키면 다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 녀석을 예측하고, 또 다른 새로운 게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나오는 거다,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노트 필기를 할까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인데, 운동량 모멘텀이라고 하고 기호는 P로 쓴다고 그랬죠. 자, 그 정의는 물체가 가진 운동의 양 또는 운동의 상태,
충돌의 효과 등을 의미하며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를 한다. 자, 속도는 방향 성분을 갖는다 그랬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력과 방향이 같이 있는 거예요. 속력과 방향이. 속력이 화살표의 길이, 방향이 속도의 방향 이렇게 되겠죠. 운동량 P 벡터는 질량 곱하기 속도, M 곱하기 V 벡터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질량과 속도 단위의 곱이다. 자, 물체가 받는 힘과 운동량. 근데요, 선생님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또 여기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배들도 굉장히 똑똑했어요. 힘의 단위는요,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있잖아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잖아요.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면은 뉴턴이라고 했는데 왜 이건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로 곱하면 다른 사람 이름이 없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누가 알아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알아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기에 개입돼 있어요. 여러 사람이 개입돼 있어서 한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단위를 끌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 단위 두 개를 곱한 겁니다. 킬로그램하고 미터 퍼 세크를 그대로 곱해서 놔두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처음에 알아낸 사람이 뭐 호이겐스라고 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 만든 사람 또 다른 사람이고 막 이래요. 다른 물리학자들 여러 사람들이 다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특정한 사람으로 단위를 만들지 않는다. 자, 질문에 대답이 됐죠. 물체가 받는 힘과 운동량, 운동 에너지하고 관계를 선생님이 아까 어떻게 했어요? 운동량을 V에 대해서 적분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나오더라. 2분의 1 MV 제곱. 시간 T에 대해서 미분을 했더니 F는 이퀄 MA. 힘이 나오더라. 그래서 프린키피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 말했습니다. 충격량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운동량하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스케이트보드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어떻게 되냐? 스케이트보드를 위에서 모래주머니를 던지면 운동량이 보존되니까 모래주머니와 반대 방향으로 스케이트보드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가겠죠. 자, 모래주머니를 앞으로 던지면 스케이트보드에 앉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이 스케이트보드에 앉아있는 이유도 생각해보자. 그래서 스케이트보드와 사람은 모래주머니를 던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스케이트보드의 바퀴는 바닥과 마찰을 줄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롤러브레이드 타죠? 롤러브레이드. 그 이유가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1차원만 공부를 하면 되고요. 2차원은 물리 2에서 배웁니다. 물리학 2에서. 물체가 충돌할 때 분열이나 폭발 또는 융합 같은 힘의 상호작용을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자, 그래서 외력이 작용하자면 외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 외자, 힘력자. 바깥에서 누가 개입하지 않으면 바깥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에요. 외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충돌 전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일정하게 보존돼요. 근데 만약에 외력이 작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운동량 보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운동량이 증가하거나 또는 외력이 작용하면 감소하거나 그러겠죠. 자, 외력이 작용하지 않을 때 운동량은 보존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 보셨고 증명한 거 아까 물체 A와 물체 B 칠판에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박스에 있는 거 보면은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프라임 플러스 M2V2 프라임 이렇게 썼잖아요. 시그마 기호를 수학 기호를 쓰면 이렇게 편해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VI는 일정. 근데 왼쪽에 그 식은 얼마나 길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호로 어떤 약속된 기호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MIVI 그러면 i 대신에 1, 2, 3, 4, M1, V1, M2, V2, M3, V3 다 더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n까지. 모든 운동량을 다 더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 컨서베이션 돼, 보존돼, 일정하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이 성립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1번은
2kg이 4m/s로 오른쪽으로, 4kg이 3m/s로 왼쪽으로 충돌했어. 그러고 나서 충돌 후에 A가 2kg짜리가 왼쪽으로 4m/s 갔대요. 그러면 4kg짜리는 오른쪽으로 속도 얼마일까요? 어떻게 계산해요? 운동량이 보존된다는 전제 하에 푸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되지 않으면 절대 이 공식을 쓸 수가 없죠. 충돌을 일으킬 때 외력이 작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을 끌어다가 써도 된다. 그래서 얻은 답이 1m/s이더라 라는 거 예측을 해보건데, 그래서 예제 2번도 마찬가지로 풀어보시고요. 자, 예제 3번도 풀어보시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적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얼음판에서 두 사람이 손바닥을 맞대고 밀었어요.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그 속력의 크기는 질량이 클수록 속력이 줄어들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됐으니까 굉장히 어른이 다 됐죠. 겉모습만 보면 몸무게가 이제 증가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스케이트 타다가 나도 모르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내 몸무게 절반 정도나 되는 학생하고 어린이하고 부딪혔더니 미안할 정도로 멀리 떨어져 버려요. 그 애가. 그건 왜 그러냐? 나는 속력이 절반이지만 그 아이는 나보다 몸무게가 반이기 때문에 2배로 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나는 별로 그러니까 상대 속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가 내 속도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미안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어디 안 다쳤니?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질량이 반비례하고요. 움직이는 범퍼카가 정지해 있는 범퍼카와 충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퍼카 놀이 많이 타보셨어요? 네, 정지해 있던 범퍼카는 움직이고 움직이던 범퍼카 속도는 감소해요. 왜?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대포에서 포탄이 발사가 되면요. 대포가 뒤로 밀려요. 반작용으로. 자, 작용은 거기에 폭발물이 폭발하면서 대포를 앞으로 밀어주죠. 그러면은 그 반작용으로 포신이 뒤로 밀려나요. 대포가. 총도 마찬가지예요. 총을 쏘면은 총알이 앞으로 M 곱하기 V만큼, 그러면은 총 R 질량을 M1, 속도를 V1이라고 하면 M1 V1. 그 크기만큼 반대 방향으로, 자, 총의 질량을 M2라고 하고 속도를 V2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총 R의 질량보다 총의 질량이 크기 때문에 속도 V는 작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뒤로 밀려오는데 그게 주먹으로 탁 치는 정도의 세기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가서 이제 사격을 할 때 견착 사격을 하라 그럽니다. 견착 사격. 어깨 견자예요. 어깨에다가 밀착, 견착, 어깨 견 밀착. 어깨에다가 밀착하고 쏴. 어깨에다가 밀착하지 않고 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주먹으로 탕 치는 것처럼 총이 뒤로 물러나면서 자기 어깨를 때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다들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할아버지들이 6.25 때 전쟁할 때 그런 그 전쟁의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우리는 듣고 자랐어요. 선생님은. 그러면 그때 이제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 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다니다가 이제 끌려가요. 학도병이라 그래서 끌려간 게 아니라 자기가 자원해서 가요. 나라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총을 들고 쏘는데 훈련 뭐 한 2, 3주만 받고 막 전장에 이렇게 투입이 돼요. 근데 그런 견착 사격을 하라고 했는데 M1 총이라고 그래서 카빈 총, M1 총을 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을 치렀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데 그것을 적군이 오니까 쏴야 되잖아요. 내가 안 죽으려니까. 그래서 총을 쏘았는데 어깨를 갖다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적이 나를 보고 막 계속 달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쏘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 쏘는 거예요. 계속 내 어깨를 주먹으로 치듯이 때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 총격전이 끝나고 나면은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는 거야. 보니까 어깨뼈가 부러진 거야.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작용, 반작용, 운동량 보존. 선생님이 할아버지들이 전쟁터에서 했던 그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운동량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면서 우리 물리적 능력을 키워 나갑시다. 물리의 학습 능력을. 자, 그러면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까지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